뉴턴은요, 아시다시피 근대 물리학의 이제 그 틀을 만들어낸 사람이고, 지금 현재 그 모더니티한 이 사회의 모든 그 세팅은 이 사람의 물리학으로부터 이제 파생됐다고 봐도 이제 과언이 아닌데요. 그럼 이 사람이 뭔 짓을 했는가? 여러분들 이제 공식을 보면 되게 복잡한데, 한마디로 보시면은 이겁니다. 입자와 운동. 입자는 기하 형태로 되어 있죠. 구라든지 입방체로 되어 있고요. 입자들이 서로 이제 그 인력으로 연결돼 가지고 움직이는 데고, 움직임이 또한 수학적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기하학적 입자로 이루어졌고, 이 기하학적 입자는 수학적으로 움직인다. 이게 바로 뉴턴이 바라본 우주관이에요. 뉴턴의 물리학이 왜 무서우냐면, 뉴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세상은 기하학적 입자로 되어 있고, 기하학적 입자가 수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세계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다, 이렇게 인지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이나 화가들은 작품을 디자인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뉴턴의 입장에서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초기에 뉴턴의 물리학 이론, 이런 게 발달해요. 기계. 그러니까 입자와 수학적 운동, 이게 바로 기계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나중에 이런 건물까지 나와요. 전부 말로는 기능주의지만 결국 뉴턴의 우주관을 반영한 겁니다. 근데 뉴턴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은 아니고요. 이 서양 애들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을 수학으로 보는, 입자로 보는 그런 시각들은 매우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이 대표적 인물이 바로 플라톤이에요. 이 플라톤, 여러분들 이데아로 많이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 플라톤의 입체라고 이제 이게 플라톤이 직접 만들었던 이제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양에서는 뉴턴 이전부터 이미 이런 수학적인 이 세계를 수학적 오브제로 보는 그런 시각이 이미 확보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르테논 신전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수학적인 질서를 가지고, 이 장식은 이제 그 계급 사회 때문에 이제 이렇게 장식이 나온 거고요. 이 장식이 운영되는 논리는 전부 수학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양대로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시각으로 우주를 이제 바라보면서 많은 조형예술들을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러고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는 다시 또 이런 그 기능주의를 앞세우면서 다시 또 이런 기하학적인 그 어떤 조형예술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술이라 그러면은 무슨 비약이니 뭐 이런 게 나오지만, 그 전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세계를 어떻게 파악하고 들어가는가. 자, 이걸 이제 다시 거꾸로 말씀드리면은, 자, 세계를 뉴턴처럼 파악하지 않고 플라톤처럼 파악하지 않고 다른 식으로 파악하면은 조형예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라지겠죠? 자, 이 일이 20세기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이런 게 나와요. 아까 잉고 마우러라는 사람이 디자인한 조명이에요. 이 샹들리에입니다. 여태까지 반듯하게 기하 형태로 뭘 만들다가 갑자기 이렇게 바뀌죠. 왜 그런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90년대 때 이런 디자인이 나오는데, 자, 이 자하디드 디자인입니다. 완전 유기적 형태가 가버리죠. 자, 아인슈타인이 나옵니다. 아인슈타인이 나오면서 상대성 원리, 시간이 탄력적이다. 일관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탄력적이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E는 mc제곱이라는 단어입니다. 뭐냐? 입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서양의 문화는 그 기하학적으로 더 쪼갤 수 없는 입자가 없어지면 이 문명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단초를 갖다가 이 아인슈타인이 만들어요. 입자가 바로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에너지로 바뀌어버린다. 그 다음에 곧이어서 나온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하이젠베르크. 불확정성의 원리. 입자를 조사해보니까,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를 조사해보니까 이게 1초에 한 300번 정도 있다 없다 하더라. 이게 불확정성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뉴턴의 물리학은 입자가 아닌 파동 상태로 있을 때는 입자가, 그럴 때는 이 세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이 프랙탈 도형, 기하학적 형태를 컴퓨터에서 막 돌려보니까 나중에 저 예측하지 못한 형태가 랜덤하게 나와버리더라. 그래서 더 이상 이 세계는 수학적 공식 가지고는 예측할 수 없다. 자, 그래가지고 철학에서 이제 이 물리학에서 변화가 생기니까 철학에서 이제 이 미셸 푸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자크 데리다, 해체주의 주장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해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반이성주의 이렇게 주장한 것들이 다 뭐냐면은 결국에 뉴턴하고 플라톤을 부정해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플라톤하고 뉴턴이 부정되어 버리면은 이 서양 문명은 그냥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해체주의 이후로 이런 건물이 나타나요.
예, 요즘은 이런 건물이 유행해요. 서양에서도. 서양에서도 이제 기하 형태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우주관이 바뀌어버리면은 좋은 예술이 바뀌어요. 이 서양에서는요, 이 2000년, 3000년 역사 동안 이렇게 휘어진 그 유기적 곡선을 쓴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그래왔었어요. 우리 이미 오래전부터 우주를 유기적 체계로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붕선이 휘어지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전체적으로는. 동양 쪽으로. 자, 동아시아는 우주관이 이겁니다. 자, 이거 음양, 주역이죠. 이거 오행이죠. 보통은 과학관이 먼저 세팅이 되면요, 그 다음에 철학이 이제 들어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부터는 이걸 확실히 이해를 하시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철학이 아니고 과학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 없어요. 우주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거에만 그 관심이 있죠. 자, 이걸 보시면은 이걸만 뭐 한자로 되어 있으니까 어렵잖아요. 이걸 제가 한마디로 풀어드리면은 이 세상은 변화무쌍하다라는 뜻이에요. 자연이 제일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이 화수, 토, 금, 목 이게 뭐냐면은 이게 우주예요. 우주. 예를 들어 가지고 우주를 크게 나누면은 동아시아에 봤을 때 하늘하고 땅으로 나누잖아요. 이 범주를 좀 더 세분화시키면은 5개로 나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5개 합치면 뭐냐면 우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양 사람들은 뭘 봤냐면 이걸 이론론이라 그러는데 서양 애들은 입자가 중요해. 쪼개가지고 그 안에 변하지 않는 뭔가 실체가 중요한데 동양 사람들은 전체가 돌아가는 상황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하죠. 한 번도 멈춰진 적 없죠. 계속 변하죠. 근데 변화가 어떻습니까? 순환적으로 변하죠. 동양 사람들은 뭘 봤냐면은 동양에서 과학은 서양에서 과학은 객관적 실체를 갖다가 탐구하고 입증하는 것이 과학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뭐가 발전하냐면 수학이 발전해요. 동양은 변화의 원리를 발견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나온단 말이죠. 변화의 원리. 그러니까 이것도 과학이에요. 입자만 들고 파는 게 과학이 아니고 이 우주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과학에 대한 접근도 반드시 달라집니다. 어제 내가 뭐 삼겹살 먹었다 칩시다. 그럼 어저께까지 돼지였던 애가 지금 뭐가 되어 있습니까? 내가 돼 있어요. 내가.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갖고 가는 세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심장세포하고 뇌세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주체라는 것은 쪼갤 수 없는 변하지 않는 입자라는 것은 동양 사회에서는 인정이 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도 결국 뭐냐면 보는 관점이 어떤가에 따라서 다 달라진단 말이죠. 그게 바로 하이젠베르크가 얘기했던 불확정성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동양에서 과학이라는 것은 바로 이거란 말이죠. 동양은 변화에도 법칙이 있어. 계절에서 봄, 여름, 가을에 법칙이 있는 것처럼 그걸 좀 길게 보니까 유식갑자로 움직이는 그 원리가 있더라. 그걸 발견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동양 사람들의 관심은 변화의 그 원리에 대한 관심들이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장황하게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아시아의 미라는 것의 가장 큰 전제가 이거란 얘기예요, 이게. 그럼 아시아에서 미는 뭐냐? 이런 물리적 우주관이 입각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심리화시키는가가 목적이었단 말이죠. 이걸 여러분들이 파악을 못하시면요, 서양의 무슨 그 수학적으로 만들어진 그 뭐 르네상스나 뭐 그리스 문화 이걸 갖다 존경하고 우리는 거기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으니까 우리 거는 이렇게 열등하다 이렇게 이제 그 문화 상대적 그 태도를 못 가지게 되는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더욱더 문제는 우리가 우리 문화를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런 사태로 빠져버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동양 사람들은 전체적 자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 자연은 항상 움직인다 본 거고, 그럼 예술은 바로 이 자연을 움직이는 대자연을 어떻게 끌어안을 것인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목적으로 수천 년 동안 연구를 해왔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자, 그러면은 동양 문화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서양 문화권에서 제일 중요했던 게 입자이고 수학이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 제일 중요했던 건 뭐냐면 미학이든 철학이든 뭐든지 자연이에요. 자연인데 보세요. 자, 이게 서유럽의 자연입니다. 살고 싶습니까? 풀이 없어요. 이렇습니다. 자연이 좀 구리죠.
지금이야 뭐 그렇지만 중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자연은 침략당하기가 되게 쉬워요. 여러분 몽고 제국이 왜 고려를 못 엎었는지 모르시죠? 산 때문에 그래요. 기마병들이 넘어오지를 못해요. 이 자연 조건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근데 유럽의 지형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자, 그래서 이 보세요. 이 피렌체입니다. 피렌체인데 강이 흐르는데 보세요. 아르노 강이 이렇게 쭉 흐르는데 강하고 이 건물이 만나는 지점 한번 보세요. 반드시 막아요. 반드시 막습니다. 연결 안 시켜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서양 애들이 자연을 얼마나 싫어했는가, 얼마나 반자였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서양의 미학을 보면 읽어보면요, 예술의 반대말이 자연이에요. 예술의 반대말이 자연이에요. 자연의 허접한 재료를 다듬어 가지고 이념적인 형태로 만드는 사람이 바로 예술가예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 여기 성이 있는 독일의 성인데요, 맨 꼭대기에 있잖아요. 아름답죠. 근데 여기 물은 누가 길러? 밥은 누가 갖고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꼭대기에 지었을 때는 얼마나 처참한 그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지금 보세요. 저 멀리서 야만족들이 침략해 오려면 얼마든지 침략해 올 수 있는 그런 지형 조건이에요. 우리의 자연은 이렇습니다. 산이 딱 삶의 털을 갖다 딱 안정되게 보듬고 있죠. 하회마을입니다. 산이 삥 둘러서 보세요. 물하고 모래사장하고 방풍림하고 집하고 사이에 아무런 벽이 없죠. 이게 피렌체하고 그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마을인데 이거 여러분들 그냥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연을 대하는 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로 자 이거 보세요. 실제로 마을이 있으면은 이 사람이 사는 공간을 우리나라 자연이 이렇게 감싸줍니다.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근데 물도 공급해주고 이런 공간에서 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주관이 자연을 좋게 보는 시각, 그 다음에 자연을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의 공간으로 끌어들일 것인가 하는 태도들이 그냥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 또 항상 또 물이 있죠. 산이 많으면 물이 많아요. 유럽을 가보시면은 물 보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산이 없으면 물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절경이죠. 이 청량산인데 이 우리나라는 조용하지만 너무너무 경관이 아름답습니다. 이 변산반도에 있는 무슨 절 이름 까먹었네. 내소사 맞습니다. 이 절에 내소사 가보신 분들은 자세히 보실 게 뭐냐면 뒤에 산 모양이에요. 이 산 모양에 따라서 절집의 모양이 잡혀 있어요. 이런 걸 봐야 돼. 뭐 비례이머니 서양식 양식 볼 게 아니라. 자 보십시오. 이게 너무 예쁘죠. 주황산. 네, 우리나라 같지 않은 정말 우리나라 저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산인데 보듬어요. 그 다음에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냥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이 도담산봉이죠. 산봉 정도전에 그 호가 여기서 나온 건데 도담산봉 요즘 모습인데 자 이게 이제 김홍도 그림입니다. 네. 자연이 아름다우니까 일단 자연을 묘사하려는 것이 일찍 일어납니다. 그 다음 이건 이제 그 철원에 있는 삼부연 폭포거든요. 이게 이제 이 정선이 그린 삼부연 폭포입니다. 보시면은 똑같이 안 그렸어요. 전부 주역 이론에 따라 가지고 음양의 어떤 대비 관계로. 자, 그래서 이제 동아시아 쪽은 이미 풍경화 오래 전부터 발달하는데요. 이 당나라 때 이제 풍경화인데 원래 산수화가요 칼라화였어요. 원래는 당나라 때 그림 보면 전 풀칼라입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도 이 풀칼라 그림 그리다가 몬드레아 놓으면 색이 줄어들잖아요. 본질을 표현한 의식이 싹 트기 시작하면서부터 줄어들어갑니다. 색채가. 그래서 이제 송나라 때 들어오면은 이제 그 색깔 빼버려요. 먹으로만 그리는데 송나라 초기만 해도 되게 리얼하게 그리죠. 그러다 보세요. 조금 지나면요 서서히 덜 그리기 시작합니다. 왜냐? 자연을 그대로 그리는 것보다는 자연이라는 게 뭐냐? 내가 아무리 크게 풍경을 그리더라도 그 우주의 일부일 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주의 일부를 그리는 것은 자연 전체를 그리는 거에서 항상 위배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쓴단 말이에요. 여백미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몇백 년 동안 이제 이게 연구가 되면서 나온 건데 이제 덜 그리죠. 덜 그리니까
다 안 그린 거잖아요. 저 뒤에 있는 것들을 그냥 남겨놓으니까 개념적으로는 뒤에 있는 풍경까지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백미가 발전되고 점점 이제 뭐냐? 추상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보세요. 이건 여백이 주인이죠. 여백은 채우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비어진 공간을 대자연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 보세요. 기몽도 그림인데요. 이제는 나무도 다 안 그려요. 잘라서 그리니까 어떻습니까? 이 나무가 어느 정도 크기인지 가늠이 안 되죠. 그러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림은 작아도 이 뒤로 그 나무가 얼마나 더 있을지 상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게다가 이 뒤에 보세요. 폭포 있죠. 그럼 이게 지금 산일 거 아니야. 그죠? 흰색, 백색인데 이게 산으로 보인단 말이죠. 이게 여백미의 핵심이에요. 자, 나중에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제는 터치도 거의 서양에서 20세기 초에 나올 만한 표현주의가 우리는 이미 조선시대 때 나오고, 중국도 이런 추상 표현주의의 경향인데 이미 옛날에 나와요. 이 동양 문화권에서는요, 디자인, 공예, 그다음에 순수 미술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 쓰는 물건에 바로 들어갑니다. 이게 기능적으로 벽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 불편한 무릎 쓰고도 비웠을 때는 이것은 뭐냐면은 여백미, 이 비워진 곳을 통해서 내가 어차피 오브제를 만드는 게 그 오브제가 자연을 다 묘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자연이 오갈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하면 좋겠다 해서 다 이렇게 뚫어버린 거예요. 집도 뚫어버립니다. 집 안으로 보세요. 이 엄청나게 멀리 있는 산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 집은요, 집 자체가, 서양은 집 자체가 목적이에요. 입자예요. 동양에서는 집 자체가 뭐냐면 자연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집은 조만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집을 볼 때 기준이 뭐냐면 집 안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넓은 대자연에 들어올 수 있는가. 그걸 이제, 그러니까 아까 수묵산수에서는 산을 그렸잖아요. 그게 지금 일상 공간에서는요, 그냥 진짜 산이 들어와 버려요. 더 발전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범어사인데요. 부산에는 범어사인데 이거 나무, 이 나무, 이 자연 나무죠. 이 공간을 나눈 이 건축물에서 이 자연물이 쭉쭉 삐져 올라간 이게 합쳐가지고 굉장한 심미적 효과들을 주고 있습니다. 자, 나중에는요, 일상적으로 쓰는 용품을 갖다가 덜 다듬어 가지고 자연을 이 인공물에다가 도입하는 그런 이제 그 접근까지 합니다. 이게 굉장히 고난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소세원 보세요. 우리나라 최고의 정원이라 그러는데 이 밑에 보세요. 담벼락을 쳐놓고 밑에 돌을 고아놨는데 안 다듬었어요. 이걸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물기를 막지 않습니다. 시각적으로 막고요. 자, 소세원도 보세요. 건물 달랑 3개 지어놓고 끝이야. 가보시면요. 대신에 이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이 자연 공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날로 먹어요. 우리 선조들이. 진짜 좋은, 이미 자연이 다 만들어 놓은 데다가 집 몇 개 딱 집어넣어놓고는 최고의 그 걸작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산은요. 라인을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다 개성이 강해요. 저는 조형 작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나중에 답사다니 산을 보니까 이거는 뭐 최고의 텍스트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곡선을 되게 잘 다뤄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산의 라인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보세요. 건물에 그대로 받아들이죠. 이렇게. 이거 우연 아닙니다. 이거. 이런 시각들. 그래서 우리나라 건축은 여러분들 저 경복궁도 마찬가지인데 바깥에서 한번 보세요. 보면 차 타고 보셔도 되고 걸어가면서 보셔도 되는데 그 지붕의 라인하고 뒤에 있는 그 북악산 라인하고 항상 연결돼요. 네, 그거 우연이 아니에요. 네. 물은 노자나 아니면 논어에 보면은 물에 대한 그 동아시아 사람들 인식이 어땠는지 금방 나타나는데 그 노자에 보면 상선약수다 그래가지고 제일 좋은 거는 물 같다. 왜? 더러운 곳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겸손함이 있고 그 다음에 돌이 있으면은 피해가고 싸우질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파인 데가 있으면 채워주잖아요. 그러니까 물만큼 좋은 게 없다라는 인식이 벌써 이제 동아시아에서는 있었고요. 뭐 주역이나 이런 데서도 물이라 그러면 자연의 가장 엑기스. 그렇게 이제 여겨졌습니다. 지금 이 주황산의 모습인데 물이 탁 있는데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물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생명의 생명감을 이어가는 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도 하지만 경관이라는 측면에서도 너무너무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아시아 사회에서는 옛날부터 자연의 엑기스로 이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어떻게 끌어들일까 하는 것이 특히 일상생활 공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물을 형이상학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철학자들이 그렇게 했겠지만 이 물을 삶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더 난 중요하다 봅니다. 그러니까 예술을 예술로 머물지 않고 보편적인 일상을 끌어들이는 이런 태도들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이 자연을 끌어들이는 방식 중에 한 가지에 불과해요. 물이라는 것은. 근데 어떻게 끌어들이는지 한번 보시죠. 건물 하나 조그맣게 딱 지어놨어. 이 비치니까 기가 막히게 예쁘죠. 더 문제는요, 이런 집 있으면 반드시 이 집 안에 들어가 봐야 돼요. 안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습니다. 네. 서양 건물은 바깥에서 보고 안에 들어가면은 되게 추워요. 근데 이제 우리 건물은 바깥에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안에 들어가면은 우주가 들어가.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했는가? 이 어마어마한 그 자연, 대표적인 자연의 대표적인 게 물하고 돌이란 말이죠. 요게 가장 풍부한 곳에다가 이 송시열 선생님이 딱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이 건물 안에서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 아까 보신 정원 정자 있잖아요. 그 밖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밑에 있는 안반하고 물하고 이렇게 건물하고 겹쳐가지고 뭐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는 이 물을 끌어들이는 이 미학적으로 끌어들이는 방식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도 서남사인데요. 이게 이렇게 무지개 다리처럼 되어 있는데 밑에 비치니까 동그란 원이 되죠. 그다음에 건물이 딱 중간에 딱 서 있고 이게 다 의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무기연당 너무 예쁘죠. 격조 있고 뭐 상식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보세요. 천온지방이라 그래서 하늘은 동그랗고 땅은 네모나다 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저는 참 기가 막힌 겁니다. 그대로 뒀으면 이게 되게 좀 썰렁했을 거예요. 근데 이 불규칙한 소나무 하나를 딱 키워놓으니까 이게 기하학적이면 되게 딱딱해지는데 이 불규칙한 소나무가 들어가서 전체를 다 살려버리죠. 그 다음 이건 하회마을 건너편에 있는 공부방인데요. 서유성경 선생님이 공부했던 공부방인데, 이제 이 통로를 통해서 쭉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보세요. 저또 문 있죠. 저 문을 나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공간을 자기 정원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에서 이제 물을 주로 여백미를 표현하는 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림을 먹을 칠하지 않는 곳은 이제 다 이제 이렇게 물이죠. 이것도 물 한 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게 비어진 게 아니고 뭔가 희게 꽉 차야 되는 게 이제 동아시아의 특징입니다. 이거 압구정 정선의 그림입니다. 한강 그림 중에 이거는 물을 위에서 바라본 거예요. 이 제목이 이제 금붕어들인데 중국 그림입니다. 물을 표현 안 하죠. 그다음에 정선의 그림, 금강산 건너편에서 바라본 그림은 작은데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는 잊혀져 버렸어요. 근데 이제 일본하고 중국에서는 건축이나 여러 공간에서 이제 나타납니다. 이 안도타다 건물입니다. 옆에 강이 흐르는데 일부 텄어요. 이 공무원하고 싸워가지고 터가지고 세계적인 건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물의 절인데요. 이 절이 위가 연못이 밑이 건물이에요. 이렇게 됐습니다. 뒤에는 바다 있고. 이것도 이제 미술관입니다. 저는 수공관을 통해서 서양 건축 기법으로 만들었지만 완전 동양적이죠, 원리는. 자, 이 건물이 기가 막힙니다. 벽끝 아닌 주택인데 되게 작아요. 폭이 3m밖에 안 되는데 이 4층 집인데요. 이 집 안에 딱 들어가면은 이렇습니다. 드라마틱하죠. 대우주를 그냥 확 집어넣죠. 네, 이렇습니다. 그다음 이 가구인데요. 물을 채워놨어요. 산처럼 만들어서 물을 채워놨어요. 중국 가구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영국의 로스 러브 그로브라는 산업 디자인은 생수병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우주관이, 물리적 우주관이 기계에서 생명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서양 애들도 동아시아를 따라하기 시작해요. 지금 이제 일본이나 중국이나 심지어 서양 애들까지도 이제는 이제 이런 물의 미학, 동아시아에서 발생된 이 물의 미학들을 실현하려고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슴 아프게도 제가 한국의 사례는 없습니다. 없어서 제가 못 보여드려요.
그래서 조만간 뭐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고 뭐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난 100년 동안 좀 많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시아인 이런 것들을 그냥 뭐 관념적으로 볼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일단 그 비정상적 역사 과정에서 좀 놓치고 있었다. 그래서 이거 회복하려면 좀 힘들어요. 이제 공부 되게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잠시 말씀드렸지만 논어, 맹자 뭐 다 봐야 돼요. 답자도 미친 듯이 다녀서 이제 봐야 되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될 것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이 물이라든지 자연이라든지 이런 우리의 고유의 미학관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현재 시간에서도 유효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빨리 이제 우리 삶에서 이런 것들을 좀 끌어당겨야 되지 않겠는가. 계속 서양만 언제까지 바라보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좀 드리면서 시간이 이미 넘어버렸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특히 자연 안에서 이렇게 표현된 거 너무 아름답게 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좀 너무너무 아쉬운 게 4대강만의 영향으로 좀 물의 흐름이 너무 막아놨다라는 그게 참 이렇게 보면서 선생님 생각하시는 방향하고 정말 물의 흐름을 꺾지 말고 그대로 정말 이렇게 해서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이렇게 독서 토론을 하면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너무 아쉬운 그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지구를 행운의 별이라고 지칭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지구가 태양과 적당한 거리에 존재하기 때문에 물이 존재할 수 있어서 생명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지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지구는 태양과 적당한 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별이라고 그래요. 이 주제에 대해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서양 철학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존재라는 것을 파악할 때 이전에는 그냥 존재는 존재였는데 존재를 파악할 때 이제 항상 장을 필드라는 개념을 통해서 봐야 된다. 근데 저는 이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물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물을 물만으로 봤을 때 오류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 오행처럼 물이 있다 그러면은 물의 존재 방식이 다른 뭐 산이라든지 뭐 돌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과 어떤 맥락 속에서 존재하는가 그걸 구조적으로 파악하는 태도가 좀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아까 집을 지을 때 뭐 물을 활용한 방식도 제가 자세하게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 그 노하우들이 파고들어가면은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요즘 집 지을 때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강연 시간 모자랐으니까 지금 잠깐 부연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물은 반사되잖아요. 그러니까 반사되는 걸 고려해가지고 구조물들을 미완성되게 지은 다음에 그 반사해서 완성된 형태를 만들어 놓게 그렇게 한다든지. 아까 그 원이 됐던 것처럼 반원을. 네. 그런 방식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물기를 그대로 보고 잘 해석해서 그 집의 털을 잡을 때 그 지형이나 물기를 고려해가지고 그 뭐 그래서 뭐 안방에서 또 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든다든지 뭐 집 안으로 물기를 그 송시호 선생님이 만든 공부방 중에 그런 게 있거든요. 집 밑바닥 마루를 관통하게 물길이 이제 흘러가게 돼 있는 게 있습니다. 뭐 그런 방식들도 뭐 대단히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말 맞는 게또 우리나라도 물 부족과 국가 그렇죠. 지금 물 부족 국가라고 이제. 하잖아요. 그런 말씀을 어떻게 이제 연관을 해서 개발을 해하고 사회 이펙트 되고 또 그걸 정부로서 물의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그러니까요. 그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 한국이 물 부족 국가면 지구상의 대부분 나라들이 물 부족 국가일 거예요. 저는 뭐 유럽 가보면 물을 거의 보지 못해가지고 뭐 이런 나라가 아니나 싶을 정도였는데 저는 그거보다 우리가 지금 물을 지금 미학적 대상으로 바라봤을 때 그 물을 활용할 방식하고 물을 하나의 물질로 봤을 때 1,000원짜리 생수병에 들어있는 그 어떤 효용을 주는 그런 이제 물로 봤을 때하고의 차이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우리 물 부족이라서 아끼자 이런 그것도 역시 물을 물질로 보는 그 사고방식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물의 가치를
그 목마를 때 마시는 정도의 어떤 액체가 아니라 하나의 미학적 대성을 바라봤을 때는 좀 전혀 다른 관점에서 물을 활용할 수 있는 태도가 생기지 않을까 싶네요. 네. 최근에 정말 아까도 뭐 4대강 얘기도 나왔지만 한국의 자연 경관의 개발로 인해서 많이 황폐해지고 선도 잃고 그러니까 미학적으로나 흉문을 가깝게 남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교수님이시니까 단지 미학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걸 개선하는데도 관심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많아서 일단 패브릭 제품부터 시작하는데 저는 이제 앞으로 가구라든지 주택까지도 좀 근데 실험 기간이 좀 필요해요. 향후 한 10년, 20년 안에는 이제 뭔가 좀 제대로 된 문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짧다면 짧은 시간, 또 길다면 긴 시간 동안 강연 함께 해주시고 또 끝까지 함께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에도 참 많이 아쉽죠. 그 아쉬움을 박수에 담아서 선생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